안녕하세요. 문학비의 정경주입니다. 여러분 금요일날 배부한 프린트를 갖고 계실 겁니다. 거기에 보시면 총 시인 5명의 8편의 시가 실려 있습니다. 왜 이런 순서로 배치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선을 한번 그어볼까요? 보시면 이 선의 가장 왼쪽 끝에 위치한 시인이 일쪽에 있는 이상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장 오른쪽 끝에 위치한 시인이 사쪽에 나오는 김소월 시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뭔가요? 운율에 따른 것입니다. 운율은 리듬이라는 거죠. 리듬은 운율은 운 더하기 율이지 않습니까? 우리 시는 율이 중요하죠. 율격이 중요합니다. 영시는 운이 중요하지만 율격을 대표하는 것이 음보율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우리 시는 3음보 또는 4음보가 대표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시인들을 운율에 따라서 자유로운 운율과 정형적인 운율 그 정도에 따라서 배치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죠. 여기에 5명의 시인들은 극단에 이상과 김소월이 위치할 것 같고, 여러분 3쪽에 서정주 시인 나와 있죠? 서정주 시인이 중도 가운데 위치하게 될 것 같고요. 서정주 시인보다 조금 더 자유로운 이상 쪽으로 간 시인이 이쪽에 보면 만해 한용운 시인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러분 시를 보면 어떻습니까? 더 자유롭죠. 서정주 시인보다는. 서정주 시인보다 더 김소월 시인 쪽으로 리듬이 간 조금 더 정형적인 시를 쓴 그런 시가 바로 박재삼 시인의 작품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프린트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김소월 시인보다 더 오른쪽으로 가면 뭐가 될까요? 현대시라고 볼 수 없겠습니다. 이것은 시조가 되겠죠. 반대로 이상 시인의 시보다 더 왼쪽으로 가면 이것도 현대시라고 볼 수 없겠습니다. 암호문이 되겠죠. 이렇게 우리 시인들을 배치해 볼 수 있겠습니다. 꼭 시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도 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축구 감독들도 우리가 이렇게 배치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극좌와 극우에 누구를 배치할 수 있을까요? 한번 재미로 한번 해봅시다. 여기에는 극좌는 공격축구, 극우는 수비축구, 극단적인 공격과 수비 이렇게 볼 수 있죠. 누굽니까? 공격축구 극좌는 맨시티의 호셉 과르디올라라는 감독을 들 수 있겠죠. 그럼 반대로 극우 극단적인 수비축구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디에고 시메오네라는 감독은 극단적인 수비축구니까 극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중도에서 조금 더 수비축구로 간 사람, 중도 우파가 누굴까요? 지금 토트넘 호스퍼의 조제 무리뉴 감독이 되겠죠.
중도 우파입니다. 그럼 중도 좌파는 누굴까요? 이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알렉스 퍼거슨 감독. 퍼거슨 감독은 중도 좌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퍼거슨 감독의 축구보다 무리뉴 감독의 축구가 더 수비적이기 때문에 재미가 없죠. 뭐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쭉 한번 이 스펙트럼 상에 배치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부분이, 어떤 영역이든 간에요.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나중에 대학에 가서 전공하는 어떤 특정한 분야를 전공할 때 그 학자들을 이렇게 쭉 배치해 볼 수도 있겠죠. 시인들을 이렇게 리듬, 운율에 따라 배치할 수 있습니다. 정형적인 운율인지 자유로운 운율인지 이 정도에 따라 배치했을 때 여기 중도 우파에 속하는 박재삼 시인의 작품인 울음이 타는 가을 강이라는 시를 우리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음이 타는 가을 강. 박재삼. 마음도 한 자리 못 앉아있는 마음일 때 친구의 서러운 사랑 이야기를 가을 햇볕으로 나 동무 삼아 따라가면 어느새 등성이에 이르러 눈물 나거나 제삿날 큰 집에 모이는 불빛도 불빛이지만 해질녘 울음이 타는 가을 강을 보건네. 저것 봐 저것 봐 내보담도 내보담도 그 기쁜 첫사랑 산골 물소리가 사라지고 그 다음 사랑 끝에 생긴 울음까지 녹아나고 이제는 미칠 일 하나로 바다에 다 와가는 소리 죽은 가을 강을 처음 보건네. 예, 울음이 타는 가을 강은 1959년에 발표된 작품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시낭송을 들었거든요. 경상남도 사천에 있는 박재삼 문학관이 있습니다. 그 박재삼 문학관 홈페이지에 있는 시낭송을 들려드렸습니다. 그걸 여러분 들었고요. 이제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요, 1959년에 발표된 작품인데요. 시인이 젊은 시절에 쓴 작품으로 그의 대표작 가운데 한 편입니다. 가을날 저녁 노을에 물든 강을 잘 다듬어진 언어로 노래한 작품이지만 그의 내용은 겉보기와는 달리 쉽지 않은 편입니다. 단순히 이 시는 노을에 물든 강의 아름다움만을 노래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매개로 해서 어떤 삶의 이치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처음으로 한번 보시면요. 시의 이해는 우선 그 작품의 시적 상황을 잘 파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문학교과서나 참고서에 보면 한결같이 이 작품의 시적 상황을
잘못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삿날 큰 집이 있는 고향으로 시적 화자가 가면서 언덕 위에서 가을강의 노을을 쳐다보는 것으로 잘못 파악하고 있습니다. 화자는 지금 제삿날을 맞이한 것도 아니고요. 또 고향으로 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마도 화자는 지금 고향 마을에 살고 있을 것입니다. 이 시의 극적 상황은 이러합니다. 지금 화자는 마음이 서럽습니다. 그래서 가을 햇볕을 받으면서 뒷산으로 산보를 나서게 됩니다. 여기에 산보를 나서는데요. 산보를 가면서 친구의 서러운 사랑 이야기를 생각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산등성이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무렵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보니까 가을강 위에 저녁 노을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 아름다운 노을을 보고 화자는 감탄을 하고 어떤 위안을 얻는 듯 합니다. 시적 상황을 여러분이 이처럼 파악할 수 있다면 이 작품의 이해는 절반 이상 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화자가 가을강의 아름다운 노을을 보고서 어떤 위안을 얻었는가를 알아보는 일입니다. 이 시는 3개의 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현재 화자의 마음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화자의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를 1년은 알려줍니다. 한번 볼까요? 읽어보죠. 마음도 한자리 못 앉아있는 마음일 때 4번 보네요. 친구의 서러운 사랑 이야기를 가을 햇볕으로나 동무삼아 따라가면 어느새 등성이에 이르러 눈물 나구나. 이렇게 돼 있죠. 4번으로 읽힙니다. 그러니까 김소월에 아주 가깝습니다. 박지삼의 시가요. 계절은 가을입니다. 화자의 마음은 지금 한자리 못 앉아 있는 마음입니다. 즉 마음이 심란하거나 안절부절 못하는 상태입니다. 화자의 마음이 왜 불편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지만 그 다음 내용으로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가을이 되면 어떻습니까? 괜히 사는 것이 서글퍼지고 또 마음이 쓸쓸해지는 것은 보통 사람들도 흔히 경험하는 일입니다. 화자의 마음도 아마 그와 유사할 것으로 짐작됩니다. 그래서 화자는 집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뒷동산으로 산보를 나선 것이죠. 가을 햇볕을 받으며 산을 오르면서 화자의 머릿속에는 친구의 서러운 사랑 이야기와 같은 슬픈 일들이 자꾸만 생각납니다. 지금 화자의 옆에 친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산을 오르면서 화자의 머릿속에는 친구의 서러운 사랑 이야기와 같은 슬픈 일들이 자꾸 생각나는 것이죠. 화자의 마음은 그만큼 감상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 나거나 그랬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산등성이에 이르러서는 괜히 서러운 감정에 북받쳐 눈물까지 흘리게 됩니다. 아마도 화자는 가을을 심하게 타는 감정이 섬세하고 또 감상적인 인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친구의 사랑 이야기를 떠올리고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면 아마도 화자는 젊은이일 것 같습니다. 한번 이연을 이제 보시죠. 이제 화자는 산등성이에 앉아서 멀리 펼쳐진 가을 풍경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저물녘이 되었습니다. 멀리 흘러가는 강물 위로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펼쳐집니다. 노을을 이렇게 울음이라고 했네요. 화자는 그 저녁 노을에 타는 듯이 붉은 아름다움에 도취됩니다. 이 노을에 감탄하는 것이죠. 감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연과 같이 감탄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 보시면 이연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도요. 제삿날 큰 집에 모이는 불빛도 불빛이지만 해질녘 울음이 타는 가을강을 보겠네. 다르게 읽어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읽었습니다. 이 이연은 전기가 없던 시대에 시골에서 살아본 사람이 아니라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구절입니다. 학생 여러분은 제삿날 큰 집에 모이는 불빛, 이 불빛이 어떤 것인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전기가 없던 옛날에 시골의 밤은 아주 어두웠습니다. 그런데 제사가 있는 집에는 방과 마루와 마당과 문 밖에까지 많은 등불이 내걸립니다. 제사는 자정에 지내는 것이기 때문에 친지들과 마을 사람들이 등불을 들고 찾아오고요. 또 제사 준비 등을 위해서 들고 온 등불을 그냥 이곳저곳에 켜두곤 했습니다. 제사가 다 끝나면 사람들은 또 그 등불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절에 시골의 아이들에게 가장 강렬하고 인상적인 불빛은 제삿날 큰 집에 모이는 불빛이었던 것입니다. 제사를 지내러 밤길을 걸어 큰 집에 갈 때 멀리서도 보일 만큼 환하게 밝혀진 큰 집의 불빛처럼 황홀하게 아름다운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화자는 가을강에 붉은 노을이 그보다도 더 황홀하다고 감탄하고 있는 것이죠. 제삿날 큰 집에 모이는 불빛도 장관이지만 그보다 강유의 노을이 더 장관이라는 것이 이연의 내용입니다. 한편 화자는 노을을 보고서 울음이 타는 듯하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노을을 보고 울음이 타는 듯하다라고 했는데요. 보통 노을의 붉은색을 보고 불타는 듯하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화자는 왜 울음이 타는 듯하다라고 했을까요? 물론 1년에서 화자가
눈물을 흘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연에서 울음이 나올 수 있었겠지만 그 구체적인 이유는 3년을 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저것 봐, 저것 봐. 내부담도, 내부담도. 사음분해요. 그 기쁜 첫사랑, 산골 물소리가 사라지고, 그 다음 사랑 끝에 생긴 울음까지 녹아나고, 이제는 미칠 일 하나로 바다에 닿아가는 소리 죽은 가을강을 처음 보겠네. 여기 보시면요. 3년에는 심상치 않은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강이 흘러온 흐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강의 시작은 깊은 산속 조그마한 시냇물이었을 것입니다. 여기 산골 물소리 말했거든요. 이 시냇물이 산속의 계곡을 흐를 때에는 물살이 빠르고 물소리도 경쾌합니다. 이 시냇물이 계곡물이 되겠죠. 그러나 계곡물이 모여서 작은 강을 이루게 되면 이 계곡물이 작은 강을 이루게 되면 물살도 점차 느려지고 물소리도 거의 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다가 큰 강이 되겠죠. 큰 강이 되고 마침내 바다 가까이 이르게 되면 강물은 거의 흐르지 않는 것처럼 잠잠해집니다. 이러한 강물의 흐름은 인생의 흐름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뭡니까? 산속의 조그마한 시냇물, 이것이 어린 시절이라면 계곡물은 젊은 시절이 되겠죠. 작은 강은 중년 시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중년 시절이 되고 바다에 가까운 큰 강은 노년 시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린 시절은 제잘거리면서 마냥 즐거울 것이고요. 젊은 시절에는 첫사랑의 기쁨과 슬픔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죠?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나이를 먹을수록 젊음의 열정과 흥분은 사라지고 또 삶의 서러움이 쌓여서 담담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삶이 끝날 무렵에는 숱한 서러움을 다 경험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슬픔을 조용하고 의젓하게 포용하게 됩니다. 3년에서 말하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저것 봐 저것 봐 그랬죠? 이것은 바로 노을의 아름다움에 대한 감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노을의 아름다움을 감탄하는 것이고요. 내부담도 그랬죠. 이것은 너의 서러움보다도 또 나의 서러움보다도 가을강은 훨씬 큰 서러움을 안고 흐른다 이거죠. 가을강은 훨씬 더 큰 서러움을 안고 흐른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다에 닿아가는 가을강은 젊은 시절의 사랑과 서러움뿐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많은 세상의 서러움을 안고서도 아무 소리 없이
그리고 아무 동요도 없이 잔잔하게 흐르죠. 그것은 어찌 보면 서름의 큰 덩어리지만 그 서름을 다 헤아리자면 이제 미칠 일밖에 안 남은 삶이지만 오히려 넉넉하고 조용하고 아름답게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1년에서요, 화자는 조그마한 서러움에도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3년에 와서 이제 화자는 가을강을 보고서는 자신의 그러한 태도가 얼마나 유치한 것인지를 알게 되었고 자신의 서러움이 얼마나 작은 것인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진짜 큰 서러움을 지닌 가을강은 어떻게 해요? 소리 죽여서 흐를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울음을 태워서 아름다운 노을까지 만듭니다. 다시 말해 가을강의 아름다운 노을은 섣불리 내색하지 않고 가슴 깊이 쌓아둔 서러움 그리고 울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해진 것입니다. 뭐라고요? 가을강의 아름다운 노을은 섣불리 내색하지 않고 가슴 깊이 쌓아둔 서러움과 울음이 있기 때문에 노을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삶의 숱한 서러움을 묵묵히 다 받아들여서 참고 견디면 거기에 참된 삶의 아름다움이 생긴다는 사실을 화자는 가을강의 아름다운 노을을 보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삶에 대한 깨달음이 바로 이 시 울음이 타는 가을강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처럼 울음이 타는 가을강은 의외로 깊은 의미를 지닌 작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큰 슬픔을 잘 견뎌내면 거기에서 삶의 아름다움이 생긴다. 이것은 여러분이 이해하기 약간 어렵겠지만 전혀 이해 못할 정도는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강물의 흐름과 인생의 흐름이 비슷하다는 것과 또한 청소년 자신의 불안정한 감정과 괜한 서러움들이 알고 보면 유치한 것이다, 별게 아닌 것이다 라는 사실도 알게 될 수도 있고요. 또 세상에는 훨씬 큰 슬픔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작품 울음이 타는 가을강은 이 작품 자체가 아름답고 짜임새 있는 시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인생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좋은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잘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은 반복해서 다시 공부해 보면, 다시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용운의 알 수 없어요 하고 박재삼의 울음이 타는 가을강, 이 두 작품은 기말고사 범위에 포함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